2005년 10월 7일 금요일 오후 9시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타워팰리스 32층에서 60대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었죠.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여권도 모두 집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사라진 부부의 이름은 최진혁 회장과 한미선 여사였습니다. 당시 최진혁 회장은 63살, 한미선 여사는 61살이었어요. 최진혁 회장은 1990년대 초 인터넷 벤처 붐을 타고 성공한 IT 기업 디지털 코리아의 창업자였습니다. 2000년 코스닥 상장 이후 회사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가 보유한 재산은 당시 시가로 무려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분당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서초동 사옥 건물, 여의도 오피스텔 5채,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5,000평 규모의 초대형 별장까지 재산 목록만 A사 용지 7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진혁 회장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큰아들 최현우 씨는 당시 38살로 아버지 회사의 전무이사였습니다. 명문대 MBA 출신으로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죠. 둘째 딸 최소연 씨는 35살로 변호사였어요. 서울 서초동에 자신의 로펌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최준호 씨는 32살로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귀국한 지 1년 된 상태였어요. 아버지 회사의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그날 세 자녀 모두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족 모임을 가졌고 부모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사흘 뒤인 10월 10일 월요일에 접수됐어요. 큰아들 최현우 씨가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해야 할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발견한 거였죠. 주말 내내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이상했어요. 집에 가보니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 상태는 더욱 의문을 키웠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금요일 저녁에 시켜먹은 것으로 보이는 중식 배달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짜장면과 탕수육 찬반이었죠. 하지만 설거지는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쓰레기도 모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침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빳빳하게 펴져 있었고 옷장 속 옷들도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그날 아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건이 말끔하게 걸려 있었죠.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주인이 사라졌다는 것.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건물 CCTV를 확인하고 경비원과 이웃 주민들을 조사하고 가족들의 진술을 받았죠. 하지만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타워팰리스는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모든 출입구에 CCTV가 있었고 엘리베이터마다 카드키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하지만 10월 7일 금요일 최진혁 회장 부부가 건물을 나가는 모습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건물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CCTV에 찍혀야 하는데 관리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정문, 후문, 비상구까지 전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 형사 강민석 경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2층 펜트하우스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 불가능했습니다. 추락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개방 기록도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기묘한 실종 사건 중 하나입니다. 600억 원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어두운 비밀, 그리고 15년 만에 제주도 바다가 토해낸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날 밤 32층 펜트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사건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05년 10월 11일 오후 2시에 분당 경찰서 형사들이 타워팰리스 32층으로 출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형사들은 숨을 죽였어요. 집안은 너무나 평온했거든요.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니 최진혁 회장의 수제 구두 6켤레가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한미선 여사의 명품 하이힐과 핸드백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집에서 신는 슬리퍼까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맨발로 나갔단 말인가? 강민석 경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형사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65인치 벽걸이 TV는 꺼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최진혁 회장이 즐겨 읽던 경제신문이 접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요일 저녁 7시경 주문한 중식 배달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배달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이네요. 한 형사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시간까지는 집에 계셨다는 거죠. 주방으로 들어간 형사들은 더 많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싱크대는 깨끗이 설거지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말 동안 요리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죠. 급하게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강민석 경위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침실은 더욱 의문스러웠어요. 침대는 호텔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한미선 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가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가 2억 원이 넘는 보석이었죠. 귀중품을 두고 갔어요. 강도란 납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식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드레스룸을 조사하던 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경위님, 이것 좀 보세요. 옷장 한쪽에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와 작은 캐리어,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행 갈 계획은 없었나 보네요. 서재로 들어간 강민석 경위는 책상 위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최진혁 회장의 다이어리였어요. 10월 7일 금요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후 8시 아이들과 저녁 식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큰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약속이 취소됐나 보네요. 강민석 경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문 채취에 들어갔어요. 현관문 손잡이, 창문, 발코니 난간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외에 다른 지문은 나오지 않았죠. CCTV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관리소에서 가져온 녹화 파일을 모니터로 재생했어요. 10월 7일 금요일 오전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 최진혁 회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회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한미선 여사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베이지색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죠. 오후 6시 40분 최진혁 회장이 퇴근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운전기사가 로비까지 배웅하고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회장은 피곤한 듯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강민석 경위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오후 7시 30분 배달 왔을 때 문 연 사람은 영상을 되돌려 확인했어요. 오후 7시 29분 중국집 배달원이 3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장면은 복도 CCTV 사각지대였어요. 배달원 찾아보세요. 강민석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1시간 뒤 배달원 김대성 씨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는 28살의 청년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쯤 32층에 배달 갔습니다. 김대성 씨가 말했습니다. 초인종 눌렀더니 남자분이 문 여셨어요. 얼굴 보셨어요? 네. 최진혁 회장님 맞았어요.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김대성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뭔데요? 회장님 뒤에 누가 또 있었거든요. 그림자가 보였어요. 키 큰 남자 같았는데. 확실해요? 네. 근데 얼굴은 못 봤어요. 문을 조금만 여셔서요. 이건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10월 7일 저녁 7시 30분 최진혁 회장 부부의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목소리는 들었어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회장님이 용이 돈 주시고 제가 음식 전해드리고 나왔죠. 회장님 표정은 어땠어요? 김대성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좀 긴장한 것 같았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경찰은 즉시 세 자녀를 소환했습니다. 10월 7일 저녁 그들의 행적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이부 완벽한 알리바이. 2005년 10월 11일 화요일 분당 경찰서 조사실에서 최진혁 회장의 세 자녀가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큰아들 최현우 씨가 가장 먼저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MBA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말했죠. 10월 7일 금요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강민석 경위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날 중국 바이어들과 화상회의가 있었거든요. 최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에 회의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네. 회의록이 있고 참석자들 서명도 있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 출입 기록도 확인하시면 돼요. 경찰은 즉시 확인했습니다. 최현우 씨는 정말로 10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회사에 출근해서 10월 8일 새벽 12시 10분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죠? 10월 6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주말 골프 약속 확인 전화드렸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별거 없었어요. 토요일 오전 8시에 용인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가 약속을 취소하셨어요. 금요일 저녁에요? 몇 시쯤이죠? 최현우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후 7시 15분에 아버지한테 문자 왔어요. 내일 골프 취소, 급한 일 생김, 일하고 요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정말 10월
7일 오후 7시 15분에 최진혁 회장에게서 문자가 온 게 확인됐습니다. 둘째 딸 최소연 씨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펄 목걸이를 한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답게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죠. 10월 7일 금요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서초동 로펌 사무실에 있었어요. 월요일 재판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거든요. 혼자 계셨나요? 아니요.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제 비서 이수진 씨하고 신입 변호사 박준영 씨요. 몇 시까지 일하셨어요? 새벽 1시쯤까지요. CCTV 기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로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최소연 씨는 정말로 10월 7일 오후 6시부터 10월 8일 새벽 1시 20분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중간에 밤 9시쯤 치킨을 시켜 먹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나요? 10월 5일 수요일이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렸죠. 건강 챙기시라고요. 금요일에는 연락 안 하셨어요? 네. 바빠서 못했어요. 재판 준비하느라. 최소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전화 한 통 더 드릴 걸 그랬어요. 막내 아들 최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옷차림에서 느껴졌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제주도에 있었어요. 최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네. 회사 해외 사업부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10월 6일 목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행사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네. 호텔 숙박 기록이 있고요. 워크숍 참가자 명단도 있어요. 20명이 함께 갔거든요. 경찰은 즉시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신라호텔에 문의하니 최준호 씨는 10월 6일 오후 3시에 체크인해서 10월 9일 오전 11시에 체크아웃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0월 7일 금요일 저녁에는 뭐 하셨어요? 팀 디너가 있었어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호텔 레스토랑에서요. 20명이 다 같이 식사했어요. 부모님과는 언제 연락하셨어요? 10월 6일 목요일 오후에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제주도 간다고 인사드렸죠. 그때 아버지 반응은 어땠어요? 최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평소랑 달랐어요. 목소리가 좀 무거우셨어요. 무거웠다고요? 네.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너 잘 다녀와라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세 자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화상회의, 둘째 딸은 로펌에서 재판 준비, 막내 아들은 제주도 워크숍. 모두 증인과 기록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강민석 경위가 중얼거렸습니다. 자녀들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해요. 실종 사건의 70%가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데 이번엔 아닌 것 같은데요.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느낌이 그래요. 경찰은 최진혁 회장 부부의 통신 기록을 전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최진혁 회장은 총 5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오전 10시 회사 비서실장, 오후 2시 골프 모임 친구, 오후 4시 30분 세무사, 오후 7시 15분 큰아들 최현우에게 문자 발신, 오후 8시 20분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수신. 잠깐만요. 강민석 겸이가 마지막 통화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오후 8시 20분에 받은 전화. 이 번호 추적해보세요. 통신사에 조회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선불폰이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였죠. 선불폰이라고요? 네. 신원 확인 없이 구매 가능한 폰이에요. 누가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3분 28초입니다. 경찰은 한미선 여사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그녀도 10월 7일 오후 8시 25분에 같은 선불폰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10초. 부부가 같은 번호로 연달아 전화를 받았어요. 배달 음식 받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요. 그 전화 받고 뭔가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한편 감식팀은 펜트하우스를 정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려 혈흔 반응을 확인했어요. 반응 없습니다. 감식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몸싸움 흔적은요? 그것도 없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경찰은 건물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타워팰리스 지하주차장, 쓰레기 보관소, 심지어 화단까지 전부 조사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최진혁 회장 부부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 박정희 씨였어요. 그녀는 55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밤 11시쯤이었어요. 박정희 씨가 진술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발코니에 나가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죠? 차 트렁크 닫는 소리 같았어요. 뱅 하고 큰 소리가 났거든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그 시간에는 보통 조용해요. 다들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차 시동 거는 소리도 들렸어요. 차종은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근데 큰 차였어요. SUV 같았어요. 경찰은 즉시 지하 주차장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밤 11시 전후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밤 11시 3분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차량 번호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번호 조회해보세요. 강민석 경위가 소리쳤습니다. 조회 결과 차량 소유주는 최서연 씨였습니다. 둘째 딸이요. 최서연 씨 차량이라고요. 강민석 경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밤 로펌에 있었잖아요. CCTV 확인했잖아요. 새벽 1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다고요. 그럼 누가 운전했죠? 영상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운전석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보아 남자 같았습니다. 조수석은요? 조수석에도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역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뒷좌석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뒷좌석에 뭔가 큰 물체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사람 크기만 했습니다. 트렁크 확인할 수 있나요? 차 뒷부분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경찰은 즉시 최서연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밤 11시 당신 차량이 타워팰리스 지하 주차장에서 나갔어요. 강민석 경위가 말했습니다. 최소연 씨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제 차요? 네. 번호판 확인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날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운전했죠? 최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 남편이 빌려갔어요. 남편이요? 네. 남편 강태민이 그날 친구들 만난다고 제 차 빌려갔어요. 자기 차가 정비소에 있었거든요. 남편분 연락처 주세요. 경찰은 즉시 강태민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38살의 의사였어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밤 처제 부모님 댁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강민석 경위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강태민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가댁에 차를 주차해뒀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들 만날 일이 있어서 가지러 갔어요. 몇 시쯤이었죠? 11시쯤이었어요. 친구들이 강남에서 술 마시고 있어서 급히 갔거든요. 조수석에 탄 사람은 누구죠? 강태민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건 제 동생이에요. 같이 갔거든요. 동생분 성함이 강태준이요. 걔도 의사예요. 뒷좌석에는 뭐가 있었나요? 뒷좌석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CCTV에 뭔가 큰 물체가 찍혔어요. 강태민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거요? 골프백이었어요. 처가댁 창고에 보관했던 제 골프백 가지고 나온 거예요. 골프백이요? 네. 다음날 라운딩 가기로 했어요.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경위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찰은 차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소연 씨의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을 압수수색했어요. 감식팀이 차량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내부 트렁크, 바닥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루미놀 시약도 뿌렸습니다. 경위님, 감식팀원이 소리쳤습니다. 트렁크에서 혈흔 반응 나왔어요. 트렁크 바닥 한쪽 구석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혈흔이었어요. 샘플 채취해서 DNA 분석 의뢰하세요. 이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DNA 매칭 완료. 최진혁 회장의 혈액 맞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강민석 경우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서연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최진혁 회장의 혈흔이 발견된 것은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강민석 경위가 말했습니다. 최진혁 회장은 그 차에 실려서 어딘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형사가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강민석 경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10월 7일 밤 11시 3분에 분당을 출발했다면 새벽까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서해, 동해 아니면 산소. 경찰은 전국 톨게이트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최소연 씨의 차량 번호를 추적한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 7일 밤 11시 47분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 태가이시 통과. 10월 8일 새벽 1시 30분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IC 통과. 10월 8일 오전 7시 20분 목포항 인근 CCTV에 포착. 목포까지 갔어요. 강민석 경위가 소리쳤습니다. 목포에서 뭘 하려고? 배요. 배를 탔을 거예요. 경찰은 즉시 목포해경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목포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 기록을 확인해달라고요. 목포해경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10월 8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행 페리에 SUV 한 대가 승선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경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이에요. 승객은 몇 명이었나요? 2명입니다. 남자 2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 확인 가능한가요? CCTV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선착장 CCTV에 찍힌 두 남자.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보통 키였어요. 모두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격을 보니 강태민 씨와 그의 동생 강태준 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주도요. 강민석 경위는 뭔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최진혁 회장 가족이 제주도에 별장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서귀포에 5,000평 규모 별장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최준호 씨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 있었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주도를 향했습니다. 강민석 경위와 수사팀 5명이 10월 21일 아침 비행기를 탔어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최진혁 회장의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5,000평 대지에 지어진 3층 건물, 개인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까지 갖춘 저택이었어요. 현재 관리인은 누구죠? 강민석 경위가 물었습니다. 김순옥 씨라는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62살 여성이에요. 경찰은 김순옥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15년째 이 별장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어요. 10월 초에 누가 다녀갔나요? 강민석 경위가 물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요. 세준호 씨요. 김순옥 씨가 대답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회사 사람들이랑 오셨어요. 몇 명이나 왔나요? 20명 정도 됐어요. 워크숍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0월 7일 금요일 저녁에는요. 김순옥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들 호텔 가셨어요. 저녁 5시쯤 전부 나가셨죠? 전부요? 아무도 안 남았나요? 아니요. 막내 도련님만 남으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요. 강민석 경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준호 씨가 혼자 별장에 남았다고요? 네. 그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혼자였나요? 김순옥 씨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밤 11시쯤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확실해요? 네. 저희 집이 별장 옆에 있거든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누군지는 못 봤어요. 그 차가 언제 나갔나요? 다음날. 아니, 그 다음날이요. 10월 9일 일요일 아침 일찍이요. 이건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10월 7일 밤 분당에서 출발한 차가 10월 8일 오전 목포를 거쳐 제주도로 왔고 그날 밤 최준호 씨의 별장에 도착한 거예요. 별장 수색 영장 신청하세요. 강민석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10월 22일 법원에서 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감식팀이 별장에 들어갔어요. 1층부터 3층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모두 확인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감식팀장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대청소한 것 같아요. 루미놀 씨약 뿌려보세요. 거실과 침실에 루미놀 씨약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지하실은요? 강민석 경위가 물었습니다. 지하실이 있어요. 와인 저장고로 쓰는 곳이에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와인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로 확인해보세요. 바닥에 루미놀 씨약을 뿌렸습니다. 불을 끄자 한쪽 구석이 파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혈흔 반응이었어요. 여기 혈흔 있어요. 감식팀원이 외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닥 타일 틈새에 혈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위치였어요. 샘플 채취하세요. 긴급 DNA 분석 의뢰합니다. 다음날 국과수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DNA 매칭 완료. 최진혁 회장과 한미선 여사 두 분 모두의 혈액이 검출됐습니다. 두 분 다 강민석 경위는 숨을 죽였습니다. 별장을 더 조사했습니다. 뒤편 정원을 파헤치고 수영장 물도 빼고 모든 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어디다 숨긴 걸까요?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석 경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장 뒤편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바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에 버렸을 거예요. 제주 해경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별장 앞 바다를 수색해달라고요. 잠수팀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바다 밑바닥을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10월 25일 경찰은 최진혁 회장의 세 자녀와 사위 강태민 씨를 모두 소환했습니다. 최서연 씨 차량에서 아버지 혈흔이 나왔어요. 강민석 경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10월 8일 제주도로 갔어요. 최준호 씨 별장으로요. 세 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별장 지하실에서도 부모님 두 분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이제 숨기지 마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막내 아들 최준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하겠어요. 2005년 10월 25일 오후 6시 분당 경찰서 조사실 막내 아들 최준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9월 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셋을 서초동 본사로 불렀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죠?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코리아를 외국계 회사에 매각하고 본인은 은퇴하겠다고요. 그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기업인이
은퇴를 준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최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매각 대금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절반이요? 내 회사 매각가가 약 500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총 600억 원 정도 됐죠. 그중 300억 원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강민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유산이 줄어드는 게 불만이었군요. 불만 정도가 아니었어요. 최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평생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큰형은 20년, 누나도 회사 법률 자문을 10년 넘게 했고 저는 MBA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해외 사업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한 명당 200억 원밖에 안 된다고요? 100억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아니에요. 최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형은 이미 사업 확장 때문에 80억 원 빚이 있었어요. 누나는 로펌 인수하려고 60억 원 대출받은 상태였고요. 저도 해외 투자 자금으로 70억 원이 필요했어요. 100억 원으로는 턱도 없었죠. 탐욕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9월 30일 밤 우리 셋이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요. 최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기부 금액을 줄이시라고요. 설득이 안 됐나 보죠. 네. 아버지는 완고하셨어요. 이미 재단과 계약서까지 준비하셨더라고요. 10월 15일에 최종 서명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최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대답하세요. 부모님을 죽이기로 계획한 겁니까? 아니에요. 최준호 씨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어딘가에 잠시 모시고 있다가 서명 날짜가 지나면 놔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납치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민석 경위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진술이 녹음되고 있었어요. 10월 7일 금요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준호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0월 6일 목요일에 제주도로 먼저 내려갔어요. 회사 워크숍 한다는 핑계로요. 실제로 워크숍은 했지만 제 진짜 목적은 별장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가둬두려고요? 네. 지하와인 저장고에 임시 침대하고 화장실 설치했어요. 며칠만 계시면 되니까. 계속하세요. 10월 7일 금요일 저녁 형이랑 매형이 움직였어요. 형은 회사에서 화상회에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매형이 실제로 부모님 댁에 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죠?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선불폰으로요? 급한 가족회의가 있다고. 형이 곧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신대요. 그래서요? 매형이 오후 8시 30분쯤 부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셨죠. 매형은 준비해간 수면제를 탄 커피를 드렸어요. 수면제를요? 네. 매형이 의사잖아요. 강력한 수면제를 구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금방 깊이 주무셨어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은요. 매형 동생 강태준이 합류했어요. 둘이서 부모님을 차에 태웠어요. 누나 차 트렁크예요. 한미선 여사도요? 네, 두 분 다요. 수면제 때문에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온 거군요. 네. 밤새 운전해서 다음날 아침 목포 도착했어요. 거기서 페리 타고 제주도로 왔죠. 강민석 경위는 잠시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10월 8일 토요일 제주도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몇 시였습니까? 오후 1시쯤이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부모님 상태는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희는 부모님을 지하 와인 저장고로 모셨어요. 준비해둔 침대에 눕혀드렸죠. 언제 깨어나셨습니까? 최준호 씨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깨어나셨어요. 반응은요? 놀라셨죠? 여기가 어디냐고 왜 이러냐고 소리치셨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30분 뒤에 깨어나셨어요. 아버지 얼굴 보시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당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형이 설명했어요. 기부계약 서명 날짜가 지날 때까지만 여기 계시면 된다고. 다치시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며칠만 참아달라고. 아버지 반응은요? 최준호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쳤냐고 하셨어요. 당장 풀어달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요? 저희는 설득했어요. 3시간 동안요. 제발 서명만 미뤄달라고.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아버지는 계속 거부하셨겠죠. 네. 그리고 최준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하세요.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때요? 매형이 갑자기. 최준호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이 갑자기 아버지를 밀쳤어요.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와인 선반 모서리에 부딪히시면서. 그래서요? 피가 나왔어요. 많이.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신을 잃으셨어요. 저희는 당황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119 불러야 한다고. 왜 안 불렀습니까? 매형이 막았어요. 신고하면 우리 다 끝난다고.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시니 어차피 죽으신다고. 그럼 그냥 두고 본 겁니까? 최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님은요.
한미선 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님은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심장 발작이요? 네. 어머니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최준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석 경위는 잠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진술이었어요. 10분 뒤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매형이 주도했어요. 의사니까 방법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다음날 새벽 10월 9일 일요일 새벽 3시쯤 매형 동생이 가져온 보트로 바다에 버렸군요. 네.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귀포 앞바다 깊은 곳이에요. 수심 200m 넘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나머지 용의자들도 조사했어요. 큰아들 최현우 씨, 둘째 딸 최서연 씨, 사위 강태민 씨, 그의 동생 강태준 씨.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지만 최진호 씨의 자백과 물증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특히 큰아들 최현우 씨는 계획의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가 모든 걸 기획하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최현우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냥 며칠만 모시고 있다가 놔드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라고요? 계획적으로 납치해놓고 사고라고 합니까? 최현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 최서연 씨는 끝까지 자신의 직접적 관여를 부인했어요. 저는 차만 빌려줬어요. 무슨 일 했을지 몰랐어요. 거짓말입니다. 당신도 9월 30일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정말로 실행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이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저녁 그녀는 남편 강태민과 23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모두 작전을 조율하는 통화였습니다. 사위 강태민 씨는 가장 냉정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도운 것뿐입니다. 처가 재산 문제에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당신이 직접 실행했잖아요. 수면제도 당신이 준비했고 시신도 당신이 처리했고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누구 명령을요? 처남들이요. 최현우 씨하고 최준호 씨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2020년 9월 15일 15년이 흘렀습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직후였어요. 해변에는 온갖 쓰레기와 부유물이 떠밀려 왔습니다. 한 어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 걸린 큰 가방, 오래된 명품 캐리어였어요. 이게 뭐지? 가방을 열자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에서 뼈가 나왔거든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주 해경이 출동했고 국과수 감식팀이 투입됐어요. 사람 뼈 맞습니다. 법의 인류학자가 확인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어 뼈 샘플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최진혁 회장의 유골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민석 경위. 이제는 경감이 된 그가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해경은 주변 바다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한미선 여사의 유골도 발견됐어요. 같은 종류의 캐리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가족들은 부모를 깊은 바다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태풍이 해저를 뒤흔들면서 수심 200m 바닥에 가라앉았던 유골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2020년 9월 20일 강민석 경감은 15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5년 당시 세 자녀와 사위는 모두 체포됐었어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감금죄와 폭행치사죄로만 기소됐었죠. 큰아들 최현우 징역 12년, 둘째 딸 최서연 징역 8년, 막내 아들 최준호 징역 10년, 사위 강태민 징역 15년, 강태준 징역 7년. 그들은 2018년까지 복역하고 모두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감형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가 생긴 겁니다.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강민석 경감이 선언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경찰은 5명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15년 전 최진혁, 한미선 부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 있었어요. 큰아들은 53, 둘째 딸은 50, 막내 아들은 47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검사는 15년 전 증거들과 새로 발견된 유골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600억 원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친부모를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존속살인입니다. 변호인들은 여전히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납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어요. 사고였습니다.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납치 자체가 계획적 범죄이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더욱이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2021년 3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큰아들 최현우 무기징역, 둘째 딸 최서연 징역 25년, 막내 아들 최주모 징역 30년, 사위 강태민 무기징역, 강태준 징역 20년. 그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그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아들 최현우는 매일 참회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주세요라는 글을 수천 번 쓰고 있대요. 둘째 딸 최서연은 교도소 종교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회개한다고 해요. 막내 아들 최준호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죄책감으로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했대요. 사위 강태민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2021년 11월 최진혁 회장과 한미선 여사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실종된 지 16년 만이었어요. 친척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는 올 수 없었죠. 그들은 교도소에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여사님, 이제야 편히 쉬세요. 회사 임원이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골은 경기도 광주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이었어요. 최진혁 회장이 남긴 600억 원의 재산은 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아동복지재단에 기부됐어요. 고인의 뜻을 이루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 돈은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이 탐냈던 그 돈은 결국 아버지가 원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16년이 걸렸지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가족일까요? 최진혁 회장은 세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사업 기회를 줬고 부와 명예를 나눠줬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물려줄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600억 원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위해 부모를 죽인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 자녀는 지금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탐욕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들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배신하게 만들죠. 바다는 15년 동안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토해냈어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최진혁 회장과 한미선 여사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의 유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갔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나요?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오랫동안 전화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 통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